예, 안녕하세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그 연속기획 토론입니다. 오늘은 주동식 이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님이신 주동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권교체 낙관의 이유와 비관의 이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면서도 아마 모든 웬만한 선술집에서 또는 어떤 이 카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마 식상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은 주동식 김대호가 이 참 그 중차대하고 식상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한번 얘기를 갖다가 나눠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주동식 그 위원장님도 이 주제는 사실 혹시 뭐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혹시 고민하는 주제 아닙니까? 아무래도 꼭 이제 일부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 문제랑 연관을 하게 되는 거죠. 연관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이제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그 약간 별로 즐겁지는 못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펜앤마이크 아마 우리 독자분들은 정권 교체를 아마 낙관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낙관할 겁니다. 네. 도대체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부정선거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이제 이분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시는 게 네네. 주변에 만나는 사람 분들 중에서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그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도 전부 그 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본인들이 문재인은 완전히 이게 망한 정권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주로 모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전부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게 우파 시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 외에 보지 못하는 부분도 좀 짚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도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시지 서구 갑인데요. 근데 그 광주라는 데가 죄송합니다. 서구 갑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 광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사실. 거기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죠. 아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도요, 훨씬 실제로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그보다는 훨씬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동네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에도 그 윤석열 이제 후보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기 전에 그 호남에서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어요. 10%가 넘게 15%, 17% 뭐 그렇게까지 내 기억에 최고 높은 게 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만나고 또 주변 분들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그 광주 호남에서 파평윤 씨 정치인 외에는 누가 윤석열 지지하느냐 하는 표현까지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왜 그렇게 여론조사 같은 데서 이렇게 표가 높게 나왔느냐, 그 윤석열 지지표가 나왔느냐.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분산투자 성격이 좀 있다.
이제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그 위험 회피 요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일종의 알리바이 마련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호남 분들도 정치의식이 굉장히 이분들이 발달하시고 초기에 발달한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알아요. 이 우리가 민주당만 지지하고 그런다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별로게 좀 상당히 좀 그 부담감,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네네. 알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당만 아는 건 아니고 다른 후보도 또는 그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내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이 네. 그걸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제 뭐라 그럴까 명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토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건데 저는 가령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다 하고 네네. 하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네네. 또 가령 이제 최후에까지 윤석열 후보가 제3지대에 남아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제3지대 남아 있으면 우리가 당선 가능성도 낮은데 우리가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식의 논리가 그렇죠. 돼가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호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그 저도 지금 고향이고 광주고 또 호남 현재 당협위원 광주에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광주의 표심, 호남의 표심에 큰 기대를 저는 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냉탕 온탕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누가요? 이를테면은 네. 광주 가면 일종의 냉탕이라면 그렇죠. 아주 싸늘하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이건 뭐 정권 교체는 뭐 이거는 그 하늘이 두 쪽 나도 부정선거가 없다면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갖다 또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채널에서 지금 현재 저하고 토크를 하는 거고요. 냉탕 온탕 온탕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벼락도요, 창기단하고요, 뜨거운 기단이 만날 때 거기서 벼락도 탁 그냥 치고 번개도 치고 그렇죠. 비도 많이 내리잖아요. 예. 저는 이제 냉탕, 온탕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 두 집단을 갖다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글쎄요. 번쩍번쩍하면서 통찰력이 생기는데 오늘 그 통찰력을 갖다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낙관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좀 그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비관의 이유를 갖다가 주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이제 수장님께서 네. 호남 이야기 꺼내주셨는데 네. 호남 이야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호남 현지 인구는 네. 극히 적습니다. 네. 여기 대한민국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남에 호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집단은 정치학자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최대 유권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유권자의 4분의 1, 예, 25% 정도. 25%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혼자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네네.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의 농민들이 네. 분해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을 많이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산업도시로 네, 뭐 서울 수도권으로 산업화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깨울 거 말하면 그때 공돌이 공수인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그 객지로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네. 그다음에 영남 공업벨트로 예. 공업단지로 많이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공돌이 공수인 이야기했습니다만 얼마나 좀 솔직히 말해서 서름을 좀 받았겠어요. 원래부터 그 이전부터 호남 출신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 사회 하층 계급에 대해서는 편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돼가지고 이분들이 그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서름인데다가 네. 다른 객지에 가서 원래부터 이미지가 안 좋은데 좀 하층민의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그 피해자로서 의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집단 의식이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저기 이제 호남 출신으로서 공직자분들 장차관 하신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네네. 많이 꽤 자주 만나봤는데 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얼마나 전라도라고 그래서 서름을 받았는지 아느냐. 오. 얼마나 서름을 받고 차별대우를 받고 승진 같은 데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아냐. 진짜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관 경력을 가지셨으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렇죠. 1%가 아니라 0.01% 정도 되실 거예요. 최고 그렇습니까? 엘리트겠죠. 근데도 이분들이 그런 그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피해자 의식, 주관적인 피해자 의식을 그냥 정서라는 게 이게 무조건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나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실제로 또 그분들은 그렇게 느낄 만한 자기들이 어떤 게 가지고 있어요. 뼛속 깊이 쫙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또 있죠. 단적으로 봐서 저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는 이야기로 하면 그런 사례가 꽤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공통적일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어떤 게 생겼냐면은 네. 호남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자기 호남으로서의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이 2세, 3세 네. 할아버지가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네네. 손자까지도 내가 보면은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디아스포라 네네. 떠나면서 전 세계 유학을 하면서도 음흠. 가지게 되는 정체성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이제 호남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 그 차별과 소외, 억압에 그다음에 이런 피해자 의식 같은 게 주어지면서 그게 강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 집단이 25%가 되고 또 게다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광주에서 좀 이 광주 시민들 한 분하고 이제 그 5.18 네네. 단체 관계자들하고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공식 모임 자리에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표를 집중해서 쓸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두 가지 점이었어요. 하나는 본인들이 스스로가 소수지만 이 사실은 소수도 아닌데 네네. 집중해서 힘을 쓸 줄 안다는 그 능력을 알고 있고 본인들이 그것을 주관적으로 그걸 할 줄 안다는 거고 네네. 자기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 네. 두 번째, 그것을 무의식적에 나온 말이겠지만 민족이란 말로 표현할 정도로 호남이라는 게 네. 하나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를테면 우리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주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얘기. 예, 근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파들은 주로 이걸 가지고 욕만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전라도 가려면 뭐 여권 가지고 가야 다른 나라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호남을 혐오하지 말고 비판해라 정정당당하게 네네.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죽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우파 지지하지 않고 죽어도 최종 순간에 가서 투표장에 가면은 네. 민주당 좌파를 찍을 분들이 최소한 25% 된다는 이것은 그냥 콘크리트라는 이야기예요.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25%는 무조건 먹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아까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집단 행동 예. 어떻게 보면은 그걸 나쁘게 말하면은 폴리티컬 애니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투표율도 높겠습니다. 그렇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저거 유명한 그 에피소드 이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 네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집권할 때 네네. 호남 사람들이 어쨌냐면은 오후 늦게까지 있잖아요. 투표장에 안 가고 있었잖아요. 네네. 왜냐 호남 사람들이 투표장에 일찍 가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영남에서도 거기다 대항해서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분들이 네네. 누가 꼭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그때 그게 쫙 퍼져가지고 4시 2까지인가 뭐 호남 투표율이 낮았을 거예요. 근데 투표 마감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2-3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런 이제 좀 그 무서운 정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은 이거는 유권자 25%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25%보다도 훨씬 큰 어떤 힘을 발휘한다고 봐야 위력을 되겠습니다. 발휘한다고 봐야죠. 뭐 30%나 네. 35% 집중해가지고. 네네. 이게 뭐가 있냐면 또 저는 이제 그 동기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싱크로나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가 보면은 가령 이제 영남 같은 경우는 전체 모집단은 호남보다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훨씬 하지만 크죠. 거기 영남 모집단은 분산이 돼 있습니다. 네네. 많이 분산이 돼 있어요. 네네. 집중도가 약합니다. 근데 네네. 호남은 상대적으로 소수긴 하지만 그걸 집중해서 그리고 한번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쫙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5%
이 콘크리트 철통 지지라는 것에 대해서 위력을 일단은 확실하게 좀 알아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부분 외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우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되기는 하는데 네. 최저임금 높여줬고 네. 엄청나게 높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이라는 게 확실히 높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정규직 네. 자체를 제약시하죠. 비정규직 자체를 가급 다 이제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네. 또 공무원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늘려졌잖아요. 늘렸죠. 이것저것 늘어넣어줬고 그다음에 또 그 노동시간도 쫙 줄여졌단 주 말이에요. 52시간도 아주 그냥 뭐 탄력성 없게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좀 약간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에게는 문재인이 말 그대로 성군인 거예요. 네, 만세부르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네네. 문재인처럼 잘하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우파들 네. 입장에서는 안 보이시겠죠. 네네. 근데 그렇게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냐면 잘 말을 못 해요. 왜냐? 본인들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껄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표시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샤이 보수보다 네. 샤이 좌파가 더 많은 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네네네. 실제로는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보기로는 그 호남 25% 플러스 예. 최소한 한 그 노동자 숫자, 근로자 네. 숫자 100인 이상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무하신 분들은 대반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우호적이라고 제가 봐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이 한 450만 될 겁니다. 제가 네. 예. 그 통계 보면은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공공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네. 공공까지 합치면은 다 500몇십만, 600만 이렇게 아마 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호남이 먼저 다른 거 빼고도 네네. 10%는 잡아야 된다 유권자 집단에. 네네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25% 플러스 10% 벌써 35%. 그럼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하나 나오네요. 콘크리트 이거 35%. 네, 콘크리트. 콘크리트예요.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 집값 문제를 가지고 네네. 우리 이제 우파들은 이제 분노하고 그러고 사실은 또 문재인 정권 집값 때문에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충청도까지도 집값이 거의 다 올랐어요. 네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2배, 3배 오른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분노하는 분들도 많지만 자기 집값 올랐다고 해가지고 화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러면은 수도권 네. 전국 전체 인구의 그 절반 이상. 절반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제가 정확하게 자기 집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가 보유율이. 거기에다가 이 수도권 플러스 충청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집값 올라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색을 못 해요 또 이분들도. 네네. 나 집값 올라가지고 문재인이 너무 좋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 못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속으로는 문재인 정권 계속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또 꽤 상당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금 이제 물질적 이익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예. 관점에서 이제 그 좀 봤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어떤 오랫동안 축적된 비의식이라는 관점에서 호남 표심을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좌파적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물질적 이득을 갖다가 이렇게 준 그 계층이 있는 거죠. 이게 최소한 10% 이상.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거는 또 이제 정신문화적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이게 그것을 이득 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은 기존의 어떤 보수 우파 정당들은 너무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매몰차게 또는 강경하게 밀어붙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어떤 유하게 굴종적이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도 그 박수치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말씀은 정확하고 네네. 맞는 말씀인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이해관계는 아닌라고 보는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종의 저는 공짜십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가 가서 고생을 해야 되고 해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싫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 들이지 않고도 자기 피 흘리지 않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이 현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혜택 이걸 누릴 수 있다 해주니까 문재인이 그거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해피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아까 호남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호남의 같은 경우에 또 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분들이 기득권 의식이 생겼어요. 네네. 저는 이걸 광주의 대구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 광주의 대구화. 그러니까 옛날에 새로운 좋은데 진짜 그렇답니다. 여기 그 보수 정권 시절에 보수 네네. 정권이 이제 한참 그 정권을 그 가지고 있을 때 네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네. 서너 집 건너서 한 집 정도는 네. 청와대랑 직통 라인이 있다는 정도로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예, 그런 말 제가 이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무서운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근데 호남이 그 주류 의식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네. 대한민국 생긴 이래로 최초로 주류라는 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는 뭐 광주의 신분들이 다 아는데 네네. 이놈도 저기 올라갔더라, 저 사람도 청와대 갔다 하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굉장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죽어라고 네. 자기네들이 어떤 운명이 호남에 걸려있다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인사 같은 데 있어서 고위직 인사 같은 데서 호남한테 굉장히 혜택을 줬잖아요. 지금 뭐 검찰도 그렇고 공기업도 네, 그렇고요. 우선 각 행정부에서도 네. 저도 이제 듣는 기가 있는데 진짜 호남 출신 엘리트들이 굉장히 약진을 갖다 하는 뭐 약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가령 네네. 이제 우파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게 네네. 저기 그 뭐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개 구청장이 아하, 그렇죠. 저기 민주당인데 또 실은 전부 다 호남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분노하시는데 그거야 이제 정치 선출직이니까 그렇다고 네. 그렇자 치지만은 네네. 임명직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호남이. 근데 이 무서운 게 또 이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고위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또 고위직 효과라고 네. 이야기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네네. 대한민국처럼 중앙정부의 권력이 비대하고 그렇죠. 정부 공공 부분이 크고 네. 그런 데서는 이 고위직으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이번에 단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 오늘 호남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취업 개발 사업할 때 엄청 많은 그렇죠. 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갖다가 몰아줬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고위직이 바로 경제적인 이익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네네. 그 단순히 이게 자기들이 그 대한민국의 주류가 네. 됐다는 의식 외에도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호남이 그 정치적 권력을 굉장히 정치화된 도시인데 네네. 정치 권력을 이권으로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네. 뭐냐면은 네.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새 예. 자동차 새로 출시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인기 있는 네, SUV더만요. 그것도 하나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한전공대, 한전공대 등등등등등 소위 말해서 그리고 뭐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예, 뭐니 뭐 하는 어떻게 것들이 먹으면 푼 돈이고 그는. 사실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경제 민주화 조항을 폐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민주화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네. 정치 논리로 경제적인 자원 배분을 이끌어내는 근데 호남이 지금 그것에 소시 맛을 들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주류 의식이 생겼고 그게 네. 실제로도 경제적인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고 광주의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전국에서 광주가 제일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어렵지만 제일 그나마 경기가 낫다는 이야기를 스스로도 해요.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제가 아까 지금 광주의 대구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옛날 대구가 잘 나갈 때 대구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표상으로 보면 대구가 제일 못 사는 도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고급 아파트들의 네.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돈이 엄청나면 네, 엄청나 실은 그랬거든요. 대구의 특징이 그러니까 네. 그런 뭐 GDP나 이런 특징 네. 그걸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구에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몇 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급 아파트 네, 네. 가격이 거의 서울 강남 그렇습니다. 수준이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지표가 별로 의미가 차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외제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등록 대수가 대구가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알고 네네. 옛날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5만 원권 퇴장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5만 원권을 지역에 뿌리잖아요. 네네. 순식간에 사라진대요. 그만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저는 이제 광주가 비슷해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층 노동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직감 이야기했습니다만 네네. 또 이제 40대
네. 또 586들.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식자들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 부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예리하게 보는데 뭐 대한민국의 원래 어떤 굉장히 어떤 갑질도 심하고 그다음에 그 해외 그 선진국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후진 부분이 참 많은데 문제는 이분들은 이게 후진 것들이 다 대한민국의 어떤 이른바 주류 보수 세력들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 또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류 보수인데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어떤 틀이 이제 얘들은 과거에 무슨 노론 후에다 뭐 친일 부역 세력이다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분명히 어떤 이 모순 부조리가 많은데 그 모순 부조리의 어떤 그 원죄 내지는 원조 내지 원흉을 이 주류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 좀 찾는 이게 제가 볼 때는 40대 어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586보다 네네. 40대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 문재인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저도 참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저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된 결론이 좀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일제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일제시대 실제로 이제 뭐 할머니나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일제시대를 직접 살았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성인이었던 분들. 네네. 그러니까 한 20년대, 네네. 그 최소한 30년대 초반까지 네. 태어났던 분들은 네. 일제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를 떨지 않습니다. 치 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 저기 뭐냐 그 조선시대까지 경험했던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시조선보다는 일제시대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해방되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 더 나쁜 놈들이 그 권력을 쥐더라 하는 말씀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제시대를 종합적으로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분들은 현실을 종합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일제시대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80대도 일제시대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근데도 지금 일제시대를 요구하는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은 말 그대로 책이나 네. 그 다음에 방송이나 영화나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간접 체험으로 네. 받아들인 분들이 일제시대를 굉장히 극렬하게 중화를 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일면 현실을 단편적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저는 40대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6들은 직접 그 당시에 뭐 화염병도 들고 저도 싸움도 했습니다만은 직접 전두환 정권이랑 군부 독재랑 싸우기도 했지만 네네. 동시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측면도 인식을 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해도 무작정 욕을 하지는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586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서 좌우 비교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0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네네.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대학교 들어가서 그 소위 말해서 586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전설로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때려 죽이려면 살인마 하는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586들의 그때 선전선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허접한 팜플렛 하나. 네네. 팜플렛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구호 몇 개로만 80년대를 이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캠퍼스에는 다른 이견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견을 가진 사람은 침묵을 하고 예. 그냥 뭐 아마 열심히 공부를 갖다 해버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40대들은 소위 네. 말해서 80년대를 있잖아요. 네. 586의 시각으로만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586 운동권. 586 운동권으로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꼴통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책이나 영화로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굉장히 편향된 시각으로 일제시대를 보는 사람들과 똑같이 네. 40대들이 지금 80년대를 그러니까 90년대 학번들이 네. 80년대를 굉장히 그 좌파 586들의 시각으로 그것도 NL 주사파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게 4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40대가 또 굉장히 강고한 네. 문재인 지지, 민주당 지지, 좌파 지지의 어떤 치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왜 네. 문재인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것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그 정권 교체 우파들이 그렇게 네. 바라고 있고 또 기대를 걸고 계신 이 정권 교체라는 게 쉽지가 않은가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시고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또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40% 지지율의 어떤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걸 푼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강고한 어떤 지지율, 그 피해의식에 기반한 강고한 지지가 있다. 여기는 물질적 피해의식 앤드 물질적 이익까지 다 있다. 그럼요. 그다음에 좌파적 정책의 어떤 그 수혜자들, 네. 그 부담을 갖다가 다 어떤 사회적 약자들과 미래세대, 청년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선 먹는 꽃감은 다니까 이 좌파적 정책의 수혜자들도 굉장히 두텁게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과를 내지는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의하고 안심을 시키는 공감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층도 꽤 있다. 그다음에 이 50대의 어떤 시각, 586 운동권의 어떤 시각으로 이 일제 시대나 그 80년대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40대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 문학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제공하는 사상 이념과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로 또 이렇게 이른바 좌파들, 편향된 어떤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틀로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어떤 층이 그만큼 있는 거고요. 그 핵심의 세대로서는 그 40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지금 상황에 40% 내외라는 그야말로 그냥 놀라운 어떤 지지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네. 그 직선제 도입 이후로 최초로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초로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네. 분명히 어떤 그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마련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이 없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이제 그 대선 우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네.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로 네. 최초로 이렇게 이 시기에 40% 넘는 드나드는 지지율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탈당 요구가 나오지 않고 있고 네네. 한마디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오히려 묻고 싶은 질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뭐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현상을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좀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충격을 받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SNS 같은 데서도 그 셀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파 셀럽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 이제 좋아요, 공유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좌파 셀럽들이랑 페북 그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좋아요 있지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네네네. 우파들이 또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좌파들의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서너 배가 돼요. 그거 옛날에 그때 유시민의 그 알릴레오인가요? 그렇죠. 그때 그 유튜브 조회수하고 예. 그다음에 이쪽에 어떤 대표적인 예. 유튜브 조회수를 비교해 보니까 한 이쪽이 서너 배, 이쪽이 한 200만이라 그러면은 이쪽이 한 뭐 6, 70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유튜브는 우파가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됐을 예.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이런 셀럽의 숫자 자체가 좌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국가 비전 정책을 갖다가 주로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집권 이전에는요, 이쪽이 뭔가 그럴듯한 어떤 그 비전 정책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나름대로 이분들의 어떤 그럴듯한 어떤 썰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 최저임금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양극화를 갖다 완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 공공 부분을 확 키운다라고 하는 거 이미 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뿐만 아니라 뭐 또 재벌 개혁 담론도 있었거든요. 그다음 복지국가 담론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좌파들의 어떤 저쪽의 어떤 그 비전과 정책이 사실은 거의 파탄이 났습니다. 파탄이 났죠. 지금은 이쪽에서 아마 내세우는 게 없을 겁니다. 그 기본소득이니 뭐니 다 그 웃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보면은. 예. 아니 근데 이제 이쪽에 어떤 기존에 수십 년에 동안 갖고 있던 어떤 비전 정책에는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도 있고 재벌 개혁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적폐청산 뭐 이러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몽땅 다 전부 이제 내세우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야 그래도 저 수구 보수 뭐 기득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낫다.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근거 없는 혐오 정오거든요. 근거 없는 폄하, 혐오, 정오. 이제 이걸로 지금 사실은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애들이 훨씬 뭐라 그럴까 탁월하고 세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버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우파가 얘들보다 확실히 낫다는 어떤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좀 짚어봅시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쪽의 사고 방식을 갖다가 쭉 뜯어봤는데요. 이 모든 게 상대적이거든요. 이쪽 그 대한 세력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그 신뢰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뛰어나면은 방금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지적했던 요 40%를 갖다가 구성하는 콘크리트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사람인데 이것도 사실 허물로면 허물해지거든요. 상당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 어떤 대한 어떤 그 세력, 대한 리더십, 대한 비전, 그 다음에 대한 정당 이쪽이 갖고 있는 또 이렇게 부실함 내지 허접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이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그것도 뭐 제 나름의 규정입니다만은 네. 정치 콘텐츠가 인격화된 것이다. 네네. 정치 리더십이란 건 정치 콘텐츠가 인격화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령 이제 김대중, 뭐 김영삼, 노무현, 좌파 이제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그 정치인들을 상징하는 어떤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우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잘 이제 과문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파와 구별되는 정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저는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이제 현재 지금 그 이야기되고 있는 그 우파의 대선 주자들을 한번 보자고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이분들이 좌파랑 구별되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정치, 경제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저기 가령 지난 2017년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17년 대선만 하더라도 사실은 최저임금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 어떻게 썼냐면은 저기 그 최저임금 10,000원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3년 내 10,000원을 공약한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그게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이었어요. 그다음에 5년 내에 10,000원을 갖다가 공약한 사람이 안철수 그다음 홍준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좌파랑 구별되는 자신만의 어젠다를 가진다 그 우파 정치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우파 정치인들의 정치 어젠다는 있지 않습니까? 좌파가 던지는 어젠다를 계속 따라가면서 숙제를 하는. 그 좀 약간 마사지하거나 온건하게 하거나 세련되게 만들거나.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뭐 최저임금을 낮게 깔면서 근로장려 세제를 깔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하는 안심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부의소득세라든지 뭐 이러저런 어떤 뭐 그냥 그럴듯한 대안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한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대안 또 산업 업종별 지역별로 어떤 차별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3년에 10,000원 하겠다는 걸 갖다가 너무 급격하니 우리는 5년에 10,000원 하겠다. 이게 지금
예. 이쪽에 어떤 대안이 됐던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총선에 나왔을 때 최저임금제 네네. 차마 철폐하지 않을까 못하고 네네. 지역별로 네. 상황에 따라서 네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까지만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파가 네. 아까 말씀드린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가 주도한 어젠다에 따라가는 그렇죠. 끌려가는 이제 그 뒤따라가는 거죠. 좌파가 숙제 내주면 숙제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됐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의 어젠다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 우파 정치인 중에서 탁월한 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어젠다에 있어서는 거의 좌파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좀 알고 있고 반복 좌파라는 얘기를 갖다가 예.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더 좀 약간 서글프게 느끼는 것은 우파 정치인 중에서 개혁파라고 그러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남원정 같은 분들이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등등등 있었죠. 보면은 개혁파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개혁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좌파적인 성향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 어젠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개혁적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당시 한나라당의 그 진보적 예. 또는 민주적, 운동권적 어떤 가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도입을 갖다 하겠다는 게 그게 아니면은 또 이제 좌파 출신이거나, 네네, 그렇죠. 운동권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개혁적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87년 체제가 좌파의 정책 승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네네. 하기는 하지만은 우파 정치인이고 우파 정치 지도자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좌파랑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정치 콘텐츠, 어젠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보지도 못한 것 같고 우파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걸 피해요. 네네. 그러니까 좌파랑 구별되는 어젠다 내는 것을 메시지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피하고 네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가지고는 처음부터 그냥 지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동안 지난 이제 수십 년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우파의 어떤 아젠다 자체가 없었다. 오히려 이 진보 좌파적인 어떤 아젠다의 어떤 좀 온건판, 좀 약간의 어떤 버전을 갖다가 조금 달리하는 수준이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어쨌든 새로운 비전 정책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에 지금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분들 그 원희룡 등에 대한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이러저러한 어떤 나름대로 좀 담대하고 참신한 비전 정책을 제시를 한다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이제 그 부분적으로는 이제 우파적이고 참신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가령 이제 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폐지 예. 그 이야기도 하신 것 같던데. 네, 예.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치 어젠다하고 정책 어젠다는 다릅니다. 예, 예. 근데 정책 어젠다는 정치 어젠다의 하위 범주예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고 네네. 모든 부분 이슈가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이 전선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어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후보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 대선보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훨씬 자경화됐어요. 아하.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 걸 보면은 네네네. 그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가 우파적인지 하는 게 별로 어젠다가 메시지가 없어요. 있습니까? 네, 처음에 올해 6월 29일 날 출마 선언문에서는 첫 줄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천안함 그 희생자 언급도 했고 그다음에 K9 자주포 쏘다가 사고로 이제 다친 분 뭐 이 얘기를 갖다 쭉 했잖아요. 봉원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보수 우파적 정체성이 확실하구나. 최재형 후보도 사실은 그때 이제 애국가도 부르고 뭐 등등등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어떤 비전과 정책의 측면에서는 그냥 뭐 교과서
그냥 그 말씀하신 그런 네네. 부분들은 네. 이건 정책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이벤트성에서 우파한테 약간 먹힐 만한 이야기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것에 불구하고 정책도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정책,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은 정책이 종합화된 하나의 이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어젠다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정책 어젠다 차원이 아니라 정치 어젠다로 가야 된다. 보는데 그걸 잡아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아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뭐 아젠다라기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한 거는 이제 뭐 5.18 묘역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무릎을 꿇는다든지 예. 또는 뭐 팽목항을 간다든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묘역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은 희한하게 어떤 묘역에서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제사의 도시라고 그래서 광주가 제사의 도시라고 그래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만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제사의 나라가 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선으로 태행이라 그러죠.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이 호남화되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표현을 해서 그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리더십 네. 저기 우파 리더십이라는 게 저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같은 정도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않은 그러니까 네네. 완전히 아까 이제 우리 그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좌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사상 이념, 네. 담론 차원에서는 저는 네. 완벽하게 좌파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완전히 더 점점 더 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 87년 체제 진행 과정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치라는 게 정당성을 다투는 투쟁인데 네네. 정당성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네네. 언론계, 예술계, 네. 대중문화계, 네. 그다음 뭐 이제 등등등등 뭐 요즘은 이제 사법부 네네. 뭐 등등 제가 좀 대한민국이 지금 네. 좀 심하게 말해서 거의 99%의 권력이 좌파한테 넘어갔다고 보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서 우파적인 담론 이야기한다는 게 힘들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선 당장 표 의식을 해야 되니까 네. 좌파의 눈치를 보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는 영원히 저는 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시장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좌파의 어떤 이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 부분은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우파 친화적이죠, 사실은. 이 시장 경제라는 이 글로벌 시장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식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원래 어떤 문화 예술 그다음에 무슨 시민 단체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국가 부문 이쪽은 그 상당히 어떤 이 좌경화 뭐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물질적을 재생산을 갖다 하는 요 경제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그 재벌 공격하고 기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적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어떻게 될지가 제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현재 좌파 어떤 걸로 가게 되면은 경제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징이 네네. 서양 같은 경우는 근대화 과정에서 네네. 자본가들이 한마디로 해서 부르주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투쟁을 했던 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네네. 굉장히 빈약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본원적 축적,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본원적 축적 과정에서 네네. 자본가들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네. 주어진 거죠, 그냥.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또 굉장히 무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제 시대가 오히려 계속 진행됐으면은 네. 당시에 그 대지주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지주들이 자본가로 전환되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인 과정이 더 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해방이 되면서 이 오히려 그 자본가들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대주주들이 몰락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주어진 네. 그것의 절차에 의해서 원시 자본주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졌던 부분 이게 우리나라 부르주아들 자본가들이 탈정치화되는 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할 거라는 좀 기대를 하기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원래 제목이 그 정권 교체 낙관의 이유, 비관의 이유 예. 요거였는데 이제 비관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왜 40% 지지율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뭐 권력의 99%를 좌파들이 가져간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다. 예. 이 물질적 재생산 시스템이 이 글로벌 어떤 이 시장 경제가 저쪽과 정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어떤 정당성, 자부심, 그 다음에 어떤 이 지지의 원천이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낙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떤 기회 요인이겠죠, 그죠? 우리의 예. 강점이면서 동시에 예. 기회 요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는 분명히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좌파 권력의 핵심은 87년 체제의 성립에 있다고 좀 봐요. 네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아직 이제 헌정적으로는 87년 헌법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헌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가 끝났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좌파의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좌파적 30년에 걸쳐서 갖고 있던 그럴듯한 어떤 이 비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 해소하고 남북 관계 개선하고 뭐 그다음에 노동 인권을 갖다가 강화를 하고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쫙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은 다 지금 무너졌거든요. 파탄 상태예요. 사상 이념 비전 정책은 다 막 파탄이 됐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원래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다는 인식은 있었거든요. 걔들이 보수는 좀 부패하고 그것도 완전히 망가졌죠. 그것도 지금 거의 망가졌다고 봐요. 조국으로 이재명으로 예. 뭐 그에 뭐 윤미향으로 거의 다 이게 망가진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저는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요. 네네.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안창호 선생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낡은 것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람시도 예. 강조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저는 한국에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여전히 한국은 네. 근대화를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네. 이 그 남과 북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분단 상태가 해소되는 것까지가 저는 근대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이 과정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좌파 패권, 좌파 네. 권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우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소장님도 자주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만은 위대한 지성이 좀 나타날 필요가 있다. 네. 위대한 정신이.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이라보다는 한반도 네네. 근현대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것을 근대의 하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시를 하고 여기서 우리 좌우의 역할과 좀 그런 부분은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저는 스스로는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네네. 굉장히 저도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네. 우리나라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서 특히 우파 정치인은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비참한 운명을 맞았더라고요. 김옥균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우파의 뿌리가 개화파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근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개화파, 뭐 김옥균, 김홍집 네. 쭉 내려 윤치호 뭐 해가지고 네, 그리고 내려오네. 저기 김성수,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김영삼도 포함하죠. 김영삼,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까지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어요. 네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저는 근대화의 진행 과정이고 전쟁 과정이고 난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 과정이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 관점으로 우리 근현대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파들이 좀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지금 승리가 아까쯤에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은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많다고 말씀드리지만 우파의 각성이 저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보수파가 의 어떤 철학, 가치, 제도 있잖아요. 이쪽에 생기는 근어를 갖다가 해결을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기 그렇죠. 위해 가지고 민주화 투쟁도 하고 뭐 그냥 뭐 이걸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파는 하나의 어떤 주류로서 어떤 이 가치와 제도를 만들어 왔고 또 사회를 통합하려고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야 부정비리 있다 문제 제기를 갖다 받으면요 그 부분을 갖다 일단 수용을 하고 정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류로서의 그 주류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반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근데 이 박근혜가 2016년 11월 20일 그때 이제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가지고 그 미러재단과 K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그 안종범, 최순실, 최서원, 박근혜가 공동정범이다라고 딱 그냥 서술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탄핵의 내관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도 아니고요, 딴 것도 아닌데 일단 요거거든요. 엄청난 어떤 그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보니까 인터뷰에서 딱 그거 보고서 이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보수파는 그런 어떤 부정 비리가 이렇게 터지면요 그 부분을 갖다가 부인하거나 쉴드치기보다는 그것들이 그럴듯하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과도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이 권력 다툼 과정에서 적의 칼을 갖다가 빌려서 차도살인을 갖다가 하는 이런 습성도 있잖아요. 이것이 막 결합돼 가지고 보수파는 끊임없이 부인하고 잘라내는 역사를 갖다가 쭉 이렇게 밟아왔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아까 보수파 지도자들이 참 이렇게 그 비운을 겪은 거는 뭐 거대한 어떤 뭐 김옥균이나 김홍집은 역사의 어떤 가는 방향은 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속도 조절에서 실패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형을 잘 못 읽은 측면도 있고. 실력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에서 그분들의 부정 비리라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쉴드 치기보다는 그걸 수용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배신 행위라는 소리를 갖다가 들을 만큼 그 부분을 내부에서도 때렸잖아요. 협공을 한 거죠, 사실은.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왔습니다,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또 보수파다움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 저쪽은 지금 완전히 그냥 이렇게 쌩까버리거나 막 그냥 쉴드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조국 사태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네네. 풍토의 뭐 풍토라고 그러십니까? 네네. 아니면 저기 뭐 습속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그 거대한 하나의 문화적 전통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왜 하필이면은 우파 지도자 좌파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근데 우파 지도자들만의 우파 지도자들의 운명이 특이하게 이게 비극적이었나? 저는 한국이라는 그 조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후부터 가져온 거대한 이 뿌리 근대화에 대한 거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의 힘이 얼마나 강고한가. 김수영 시인의 시에서 저 거대한 뿌리 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하나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그 뒤에는 또 저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좌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것도 보고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은 그 중화 시대로 중화 질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거대한가. 저는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네네. 이 거대한 야만의 바다 위에 네네. 떠 있는 작은 섬 아니면 작은 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문명이라는 게 당연히 진보한다고 생각을 해오는데 네네. 사실은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인류사에서 네. 진보가 승리한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진보가 승리하면 그게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이 돼가는 거죠. 하나의 네네. 모델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 식민지 같은 경우는 근대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근대가 싫은 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명과 근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뿌리 깊은 저항이 우리 내부에 작용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이 보수파가 문명과 근대의 편이라는 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편 이성과 양심의 편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관점에서 그동안의 정치 행위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전 세계를 봐도 대한민국을 봐도 포퓰리즘에 대해 가지고 좌파들은 그걸 아주 즐겨 사실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네, 이쪽에서는 보수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상당히 어떤 내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혐오하거나 경계하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직자의 도덕성 시비가 걸리면요, 이쪽은 어쨌든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해명을 하거나 진상을 밝히거나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법 처리든 출당이든 뭐든 하려고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고 뭐 그래도 부득이했다랄지 어떤 변명을 하는데 좌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식으로 많이 적반하장으로 들이미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낙관의 이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낙관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명과 근대의 편이다. 예. 그다음에 그 문명이 중화 문명이 아니고 해양 문명이 있잖아요. 예. 그것의 편, 기독교 문명. 그다음에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다음 보편 이성과 양심.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의 편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낙관의 이유가 아닐까. 예, 저도 바로 이제 너무 그 장기적인 전망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승리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아까 지금 근대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개화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벽이냐 그렇죠. 하는 투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적어도 복벽은 두 번 다시 승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화라는 것은 영원히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됐고, 그렇죠. 그거 보여주는 게 좀 저는 이제 그것은 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네네. 이시조선이 망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종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루머, 그 소문이 악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3.1운동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3.1운동의 결과로 소위 여기저기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소위 말해서 조선 왕조 복구를 말하는 명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도 예외가 없이 소위 말해서 민주공화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국을 지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총 한 방 아마 쏴보지 않고 망한 나라가 또 조선 유일할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8월 29일 국칠이라 그러는데 저는 정말로 그걸 기념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총 한 방 쏴보지도 않고 망한 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왕족이 그 고종이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아니 사실은 고종이 판 거예요. 왜냐하면 지 것이니까. 지기 가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니까 가업을 정리한 거예요. 조선이 망한 것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새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일본을 갖다 욕하고 그다음에 뭐 을사오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욕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짜 중요한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먹어버렸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조선화 현상이죠, 그죠? 반문명적인 조선화 현상의 뿌리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우리가 역사를 잊은 거예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를 하거나. 저기 그 한일 압박 이후에 네네. 경술 국치 이후에 그 고종이 사는 거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아주 해피하게 살았어요. 게다가 얘들까지 대세로 낳고. 아이고 참 이제 하여튼 여기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개화 자체를 부인하다가 개화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트렌드로 가고, 지금은 근대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어떤 근대냐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방금 수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근대는 근대화는 근대화인데 서구식 근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양 문명식 근대화가 아니라 다른 방향의 근대화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저기 북쪽 북한의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 사회주의, 전체주의식 근대화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국반이 실제로는 근대화가 아닌데 네네. 자기들은 이런 방식의 근대화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북쪽의 김씨조선의 네네. 그게 또 이제 그나마 서구식 근대화에서 약간 변종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것조차도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는 주체사상식 근대화다.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저는 한국 역사에서 바로 두 가지 근대화 방향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갈라진 게 저는 분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의 뿌리죠. 그렇죠. 아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소위 보수파의 어떤 역사적 승리나 필연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듯이 저쪽에 어떤 좌파가 몇십 년 동안 울거먹고 현혹시키던 모든 어떤 가치, 비전, 정책이 전부 파탄이 다 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도 다 파탄이 났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는 새로운 게 지금 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수파의 새로운 어떤 아젠다들이 이번에 지금 대선 후보들을 갖다 봐도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고 당이 또 이렇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갖다가 하면은 저는 2022년의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정치 교체죠. 시대 교체도 낙관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좀 부실하다 그럴까요? 좀 미궁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저는 아까 정책 어젠다가 아니라 정치 어젠다라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네네. 경제 민주화 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네. 어차피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거 헌법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경제 민주화 폐기다. 또 하나가 저는 평화통일 조항 삭제다. 평화는 통일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평화가 통일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야말로 그 무장 해제를 하자는 이야기라고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게 좀 우파 지도자 중에서 이런 어젠다를 좀 담대하게 내세우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1시간에 걸쳐서 이제 비관의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 낙관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너무 좀 거시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살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주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지론을 갖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낙관의 이유는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렇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어떻게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음 주의 어떤 토론 주제로 좀 남겨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갖다가 아주 좀 냉탕 온탕을 갖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디 좀 보기 드문 어떤 그 통찰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그 참 주동식 위원장님 정말 오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